안녕하세요, 하란입니다. 첫 번째 제 썸네일을 제가 너무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이라서 다들 좀 당황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저 운동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한번 해봤고요. 첫 번째 책은요, 이 책입니다. 사브리나 임블러의 빛은 얼마나 깊이 스미는가 라는 책이고요. 너무 좋아서 첫 번째 책으로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원래 과학책이기도 하고 에세이 같은 느낌도 있는 책이고요. 제가 이것을 두는 서재 관리인이라면 이 책은 어디에 둬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장르를 왔다 갔다 하는 책입니다. 일단 해양 바다 생물에 관한 책이고요. 10가지 생물이 나옵니다. 금붕어도 나오고요. 문어도 있고 철갑상어, 향유고래, 불사 해파리, 갑오징어, 서린개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가 심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잖아요. 빛이 닿는 지점, 빛이 닿지 않는 지점부터는 이제 압력과 수압 때문에 못 들어가는 지점도 있고, 더 밑에 심해를 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죠, 인간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바다 생물의 존재가 20%도 안 된다는 옛날에 어떤 그 논문? 포럼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생명의 기원은 사실 바다잖아요. 우리의 바다가 지구의 71%나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바다 생물에 대해서 한 10%, 20%밖에 모른다라고 하면 그 밑에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해양 생물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요. 바다 생물 자체가 굉장히 퀴어적으로 존재를 해요. 종을 횡단하기도 하고요. 암컷과 수컷을 계속해서 바뀌기도 하고요. 몸이 엄청 잘렸는데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동물도 있죠. 불사 해파리 같은 그런 바다 안의 생명체들이 우리가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한 어떤 기준이나 어떤 도덕 기준 혹은 법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능력, 횡단성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다 생물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돼야 할 어떤 지향점이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쓴 책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자전적으로 엮은 책이죠. 어떤 바다 생물의 퀴어성과 자신의 퀴어성이 섞여졌을 때 나오는 시너지 같은 게 있어요. 왜냐면 이 작가가 일단 중국계 아시아인이고요. 논바이너리라고 하는 성별을 지정할 수 없는 성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나눌 수 없는 어떤 회색지대에 계신 분이라서 바다 생물과 자신을 엮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재밌어요. 되게 문학적이기도 하고요. 인터뷰 형식으로 되게 재밌게 구성한 그런 목차도 있습니다. 문어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이 임신을 한 순간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한 문어는 4년 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기장애 그리고 자신까지 어떻게 통제하려고 했던 그 일대기를 적어 놓으면서요. 그 압박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천천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어머니와 내가 맛있게 뭔가를 계속해서 먹고 즐겁게 살던 그 장면으로 마무리를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술술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사실 동물의 삶에 대해서 인간의 도덕 가치나 기준을 덮어 씌워서 저 동물은 잘못됐어, 저 동물은 못됐어 하는 일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특히 동물학자, 생물학자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태도기도 하죠. 근데 사브리나는 그것을 거꾸로 해요. 비인간 생물의 가치를 인간에게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게끔 하거든요. 요즘은 제가 사실 인간의 상상력이 더없이 빈약해졌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학책을 조금 읽을 때야말로 나의 갇힌 세계를 좀 늘리는 느낌? 이런 것이 들어서 조금이나마 열어주는 느낌이 들어요. 한 사람은 결국 하나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니 결국에는 그 세계 안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세계를 넓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상반기에 좋았던 책들 중에 리스트를 5권을 뽑는다 하면 이 책은 무조건 넣고 싶어요. 퀴어는 저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다 좋았습니다. 이 책이.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다 이 책이 더 좋았다. 이 책이 제 첫 번째 책입니다. 강추.
이 책의 한 문장 읽어드릴게요. 어린 해파리들은 모두 당신의 과거를 공유하지만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한다. 그 모두가 당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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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다. 당신의 모든 가능성 있는 미래들이 각자 새로운 방향으로 까딱까딱 떠나간다. 당신의 옛 몸은 이제 사라졌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이 젊고 완벽한 해파리들이고 그 모든 당신들이 다시 온전해져서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먹고 떠다니고 살고 상처 입을 준비를 마쳤는다. 왜 과거를 생각하겠는가? 자, 두 번째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장편 소설이고요. 여름은 고작 계절이라는 김서혜 씨의 장편 소설이에요. 이민자 가족의 소설이에요. 주인공 나는 IMF가 끝나고 나서도 경제적 회복에 이르지 못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나는 9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요. 그때 이름은 제니라는 이름을 붙고요. 제니는 이민자 정체성을 좀 가지고 영어를 열심히 배우고요. 배제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하는 친구. 영어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하고요. 스포츠를 잘하는 여자아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획득을 해서 그룹에 끼는데 나름 성공을 합니다. 근데 그 뒤로도 한나라는 아이가 학교에 와요. 근데 한나라는 아이는 굉장히 집이 부자고 나로 하여금 약간 열등감 혹은 조금 못된 마음이 들게끔 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한나는 조금도 자신의 정체성을 훼손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모한다고 하죠. 그런 것을 깎아서 나 여기 안에 들어갈 거야, 끼워줘, 이런 태도가 없어요. 다른 친구들이 뭐 이름을 해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아니 내 이름은 한나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고, 인종차별식 조크를 해도 좀 도리어 내가 왜 이름을 바꿔야 돼? 라고 얘기하는 신지 굳은 친구입니다. 근데 제니는 그런 한나가 별로겠죠. 나는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 너는 아무런 노력도 안 하네. 너 어떤 뒷배가 있길래 그렇게 해? 라면서 싫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부러 거리를 둡니다. 근데 한나는 제니한테 다가서는 걸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제니는 그 한나가 굉장히 귀찮은데도 거슬려서 얘를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요. 근데 그 제니와 한나가 백인 아이들이 불러낸 호숫가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다. 그 일이 굉장히 끔찍한 일이고 그 일에 대한 일들이 제니를 완전히 바꿔놔요. 이건 스포가 되니까 얘기는 하지 않을게, 저는 사실 이게 이민자 정체성이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읽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화자가 1인칭 화자이다 보니까 그 청소년기 격동하는 감정이랄까요? 또래 친구들에게 좀 미워하고 사랑하고 거슬리고 이런 모든 감정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고 나로 하여금 그런 무시를 했던, 방관을 했던 그런 경험들을 떠올리게끔 합니다. 그래서 사실 무조건 경험한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작가가 자신이 어떤 경험했던 일화들을 조금씩 바꿔서 넣기도 하더라고. 저는 사실 좀 딸과 엄마 혹은 제니와 한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장들이 너무 날 서 있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조금 피로감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서적 학대들이 있는 문장들이 오히려 나와서 서슬퍼렇게 이 책들이 저에게 다가온 이 책의 한 문장 읽어드릴게요. 넌 만약 한국에 돌아가면 어떨 것 같은데? 거기선 적어도 칭찬총 소리를 듣다가 어떤 애를 때려눕히고 혼자 정학당하진 않을 것 같아요. 거기선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셰리 엄마는 고개를 흔들더니 아주 상냥한 말투로 말했다. 우리는 오솔길을 걷다가 골목 앞에서 방향을 틀었다. 그건 행복하지 않은 네가 만들어내는 환영이야. 나는 발끈하듯 되물었다. 그럼 저는 어딜 가도 행복하지 않은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니야. 행복하고 말고는 결국 너에게 달려있어. 고향에 돌아간다고 차별을 겪지 않을까? 그곳만의 방식이 있겠지. 한국에서는 제니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까? 네가 기억하는 곳이 그대로 있을까? 기억은 제대로 나고? 210쪽입니다. 세 번째 책입니다. 세 번째 책은 우리는 왜 선물을 줄 때 기쁨을 느끼는가? 라는 자카우치 유타라는 작가의 소설이고요. 증여에 관한 철학책입니다. 자, 이제 철학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려워.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일본 철학가 혹은 일본에서 철학을 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인문서를 잘 써요. 이 사람도 어떤 증여의 철학에 대해서 되게 입문하기 쉽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읽히기 쉽게 써놓은 책입니다. 그렇다니 엄청 쉽습니다. 저는 사실 남에게 무언가를 주는 행위를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복을 보고 사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작가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누군가에 대한 뭐 사랑, 믿음, 신뢰, 뭐 배려,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겠죠. 저자는 이런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해요. 1990년대 스위스에 핵 폐기물 처리장이 필요했다고 해요. 근데 그 핵 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장 건설 후보지로 한 마을이 설정됐는데, 그 선택된 마을에서 51%에 달하는 확률로 찬성할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경제학자들이 전제를 다시 붙이고 투표를 했어요. 우리가 고액의 보상금을 매년 드릴 테니 이 투표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시오 라고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49%도 아니고 25%의 확률로 줄었다고 합니다. 안 할래요. 왜 그렇지? 일반 사람들은 이거 왜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뭔가 상식을 뒤엎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주민들은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원자력을 사용하고 있으니 핵 폐기물 처리장은 누군가는 마련을 해야 된다. 우리가 원자력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 핵 폐기물 처리장을 누군가는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의 은혜를 이미 받고 있으니까 그 보답으로 줘야겠다는 공공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돈을 지불해 준다고 하니 저한테는 어땠을까요? 나의 공공심이 돈을 받고 내어주는 상품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상품이 됐으면 자신의 공헌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쓸모없는 것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주고 살 수는 없는 것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들을 작가는 증여라고 합니다. 증여는 필요하지만요, 정체는 우리가 사실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증여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책입니다. 인류가 어떻게 증여를 계속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책이 우리 모두가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게 거의 정설에 가까운 논리가 되었죠. 그런데요, 우리는 가끔씩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 또한 좀 돈을 아무리 줘도 전 이거 하기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런 것들의 나눔과 사라짐이 우리를 좀 사람답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굉장히 흥미로운 이론과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두가 좀 읽어봤으면 하는 마음에 가지고 왔고요. 정말 어려운 철학책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읽기 쉽게 되어 있어서 꼭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이 책의 한 문장도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무언가 행동을 촉구하고 심지어 그 행동이 누군가의 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것을 생명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246쪽입니다. 네 번째 책입니다. 네 번째 책은요, 차나이의 동생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차나이 작가가 2014년에 우선혁명 이후에 쓴 책이라고 해요. 홍콩 정부랑 중국 정부에 직선제를 요구를 했는데요.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특히 청년들이 우울증과 마음 아픔, 뭐 심리적 불안감, 존재적인 어떤 실존통 이런 것들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래서 2018년도까지는 사실 창작의 자유가 홍콩에 있었지만 그 뒤부터는 압박을 받게 되어요. 이 차나이 작가도 타이완으로 현재는 거처를 옮겼다고 합니다. 내용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주인공 커이에게는요, 커러라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 커러는요, 자신이 실연을 당했을 때, 첫 번째 실연을 당했을 때 태어난 남동생인데요, 그 남동생에 대한 애정이 정말 깊어요. 이 남매는 커이가 커러를 정말 금이야 오기야 아끼거든요. 그래서 커러는 아주 온순하고 얌전한 동생이에요. 그런데 커러가 어느 시점부터 나라의 정세를 파악하기 시작하죠. 우리나라가 뺏길 위험에 처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수호되고 있지 않다라는 자각을 합니다. 그래서 커러는요, 그 선거에도 참여를 하고 거기서 떨어지고 끝도 없는 어떤 불안, 우울증에 시달려요. 그래서 어떤 활동가나 정치인은요, 너끈히 시련을 이겨내면 좋겠죠. 근데 그 사람들도 결국 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치고 무섭고, 특히 그런 무서운 상황들, 막 군대가 나를 진압하려고 하고 가둬놓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 커이가요, 커러를 지키려고 엄청 했어요. 나의 하나뿐인 남동생을 지켜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커러의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한 번씩 한 번씩 거기 가지 마, 거기는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커러가 얘기하죠. 누나는 이 상황을 바꿀 생각도 없어 보여. 누나는 왜 나에게 이렇게 식으로 자꾸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막아. 누나는 너무 온건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둘의 입장이 모두 이해되지 않나요? 뭔가 나라를 잃을 것 같다는 슬픔, 나라를 잃은 슬픔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 무력감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고, 저희도 거쳐왔잖아요. 12월부터 쭉. 그래서 그때마다 저 시위 나갈 때마다 이길 수 있어 라는 희망찬 어조로 얘기는 못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정신과 의사들이 그 시기에 환자들이 대거 증상을 호소하고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진짜 늘었다고 하잖아요. 희망이란 게요, 가지고 있으면 좋다는 걸 모두가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쥐고 있기란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손끝으로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닌데, 어슴풀에 있다는 희망과 어떤 믿음 가지고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하는 어떤 밧줄 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온라인에서 넘쳐나는 혐오의 메시지들도 그렇고, 어떤 말들이나 너 나가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쉬워졌죠. 근데 이 사람들 전부 다 그러잖아요. 쿡 찌르면 아프고요, 침 뱉으면 더러워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걸 자주 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커이의 태도도 사실은 온건적인 게 아니거든요. 나 이거 할 거야 하면 무조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근데 굉장히 반항적이고 어떻게든 그냥 남동생을 지키겠다고 애쓰는 캐릭터예요. 근데 그 방향이 항상 같지 않다고 해서요,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거나 하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결국 우리는 나아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커이도 커러도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조금 다를지언정 아주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야기의 흥미로운 점은 이 커러가 커이에게 어떤 흥미로운 부탁 하나를 하는데요. 이 부탁으로 인해서 커이가 이 계획이 진행되지 않게끔 하려고 굉장한 계획들을 세우는데, 그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 남매의 끈질긴 관계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것을 현시대 홍콩의 상황과 엮어서 보는 것이 읽는 재미가 있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저는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고 추천하겠습니다. 이 책의 한 문장도 읽어드릴게요. 허러, 나는 분명 너랑 같은 편인데 왜 우리가 대립해야 해? 여기 남아있는 사람만 옳은 거야? 여기를 벗어나면 더는 항쟁을 지지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거야? 150조입니다. 자, 마지막 책입니다. 서멘 사하비의 궤도라는 책이고요. 이 책 정말 좋아요. 맨날 좋다고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책만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인데요. 이건 2024년에 부커상을 받았고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살고 있는 6명의 우주비행사 이야기예요. 지구를 16번 도는 90번의 궤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이름이 궤도입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갈까요? 그러니까 우주로 나와서 좀 지구를 보면서, 그리고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주비행사들은 지구를 떠난 존재로서 존재를 하면서 빙하와 사막을 보고요, 계절을 지납니다. 근데 이 계절을 지나면서 지구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들을, 일단 언어들이요 정말 아름다워서 지구라는 행성을 떠나서 지구를 바라보는 그 시점이 굉장히 잘 묘사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전우주적인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어떤 시야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대리하여 느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맨사업이라는 여성 작가가요, 우주인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소설을 집필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읽는데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우주를 유영하는 일은 사실 밤에 하는 프리다이빙과 굉장히 닮아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울릉도에 가서 야간 다이빙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작은 빛에 의지하여서 그 부분만 이렇게 따라다녔는데요. 제가 일부러 좀 안 보이는, 눈이 안 보이는 쪽으로 눈을 감고 따닥따닥 산호 소리와 해양생물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가만히 몸을 부유하여 떠 있었어요. 근데 그 문장을 계속 생각했죠. 밤에 하는 프리다이빙은 우주를 이용하는 느낌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좋을 것 같더라고요. 좋고 좀 무서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눈을 번뜩 이게 되는데요. 번뜩이면서 빛을 어떻게든 제가 찾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빛을 찾게끔 설정된 동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 검은 세상에서 온몸이 떠있는 무중력의 상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지점에서 굉장히 재밌는 책이고요. 이런 문장도 있었어요. 그 우주선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요, 그 눈물 흘린 걸요, 누군가는 반드시 잡아채서 버린대요. 근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근데 이 버리는 이유가 기체 안으로 들어가서 기체 결함이 생길까봐 그렇대요. 근데 저는 이 순간이 너무 문학적인 거예요. 누군가는 그것을 달래주고 있어요, 우는 사람을. 그런데 그 우는 사람을 눈물을 보면서 이거 닦아서 버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순간들이 좀 문학적이라고 느꼈고 저만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지구 밖으로 나가면서 생기는 어떤 광활한 시야, 그 신의 시야를 갖는다고 하죠. 그렇게 되는 지점들이 아름다운 문장과 어떤 공백들로 엮인 책이에요. 그래서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미 좋은 책으로 뽑았고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라, 그리고 믿고 읽어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사멘사비의 궤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의 한 문장 더 읽어드릴게요. 지구를 떠나기 전 10대 딸이 이런 말을 했었다. 진보가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럼 아름답지. 그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다. 정말 아름답고 말고. 그러면 원자폭탄은요? 기업 로고 모양으로 빛나게 우주에 쏘아 올리겠다는 위성은요? 프린팅 기술로 달에 먼지 표면을 세우겠다는 건물은요? 꼭 달에 건물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지금 이대로의 달이 좋은데. 그래. 그는 대답했다. 아빠도 그래. 하지만 그 모든 게 아름다워. 왜냐면 아름다움은 선함에서 오지 않거든. 너는 진보가 선하냐고 물은 게 아니었지. 인간도 선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란다. 살아있으니 아름다운 거야. 92초 문장입니다. 7월에는요, 좀 많이 덥긴 했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침수도 일어난 것을 봤고, 사람들이 조금 안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큰데, 세계가 그런 식으로 잘 굴러가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서, 여름에는 사실요, 이렇게 좀 생의 에너지가 저는 많은 계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고, 뭐 춤추고 싶어 할 때도 있고요. 막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할 때도 있고요. 그래요. 그런데 어디서든 좀 안전하시길 바라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좀 평온하고 안전하고 이 더위 아래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남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7월의 책 추천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좋은 책들 더 많았으니까요. 그 책들은 또 8월에 가지고 올게요. 저는 8월에 다시 올게요. 안녕.